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동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직업은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소방관인데, 소방과 좀 멀다면 멀 수 있는, 앞으로 제가 도전할 자격증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도전할 자격증은 노무사 자격증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공무원 노조도 확대되고 있고, 소방 공무원도 이제 그 국가 그 공무원 노조 공노법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공무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 노조라든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이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와 같은 형식으로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미래적인 차원을 봤었을 때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뭔가 나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일을 하면서 이런 전문직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한번 해봤어요. 나의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물론 소방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불을 잘 끈다든지 구조를 잘 한다든지 이런 쪽도 좋고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 말고도 수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 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소방이라는 조직에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이 소방 조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역량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을 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외적인 그 소방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지만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키운다면,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진다면 소방 역량이 강화되고 또 그 소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장수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소방과 크게 상관이 없지만, 뭔가 이 그림을 통한 만화를 그린다든지, 소방관에 관련된 만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소방의 그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소방과 관련된 그런 음악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자면 의미 없을 수도 하겠지만, 그런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좀 더 우리 조직을 홍보시키고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역량이 확대되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개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의 하나로, 소방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노무사라는 시험을 준비를 해보면서 좀 더 뭔가 조직을 크게 바라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시험을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거는 다른 소방 자격증처럼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 저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저도 함께 이걸 하면서 공부를 다시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장이 있다는 거는 이 자격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그런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시험을 좀 차근히 한번 준비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법 1이에요. 일단 노동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느낀 거는, 이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사회가 상당히 그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그 관계를 어떤 시소로 따지자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는 상당히 갑이고 근로자는 상당히 을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 같다는 내용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근로자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단결권, 단체 행동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같은 근로상권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내 삶에 와닿은 적이 없었는데, 이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노동에 있어서 이
근로자가 가져야 될 권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또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법 1이 있고 노동법 2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룰 내용은 노동법 1 중에 한 절반 정도 가량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노동법 1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 전태일 그 열사께서 그 몸을 스스로 불태우시면서 해서 그 박정희 시절 때 그 봉제 그 공장 같은 데서 고생하시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법 1은 근로기준법이고요. 노동법 2는 노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법.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에 있어서 상당히 그 헌법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노동법의 헌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동법 총서를 보자면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합해진 겁니다. 이 노조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 외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노동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룬 법이 노조법이고 그 외에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쉽게 설명하면 근로에 대한 사실상 헌법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근로에 대한 그런 헌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은 시민법을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처음부터 노동법이 있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시민법이라는 그 통상적인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그런 거 관련된 법들이 상당 부분 수정되면서 등장했고, 이런 부분은 소유권의 제한 또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소유권의 제한은 사용자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 사용자가 그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사용자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법 같은 경우는 공법과 사법의 교차 영역에 들어가 있는 교집합의 부분에 들어가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동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그 다음 배분적 정의, 집단적 자치 존중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의 그 근간이 되는 또 국제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있는데, 이 ILO 같은 경우는 이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가져와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동일 보수, 그 다음에 취업 최저 연령을 또 다루고 있고, 가혹한 노동 폐지, 그 다음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강제 노동 금지, 그 다음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는 한국이 비준 공표하지 않은 ILO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노동이라든지 결사의 자유는 아직까지 한국이 오케이, 그 국제적으로 인정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문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노동법이라는 결국에는 우리 산업혁명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석탄 그 채굴 현장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또 근로자들이 폐병으로 죽어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라는 게 사실상 존중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서서히 되면서 이 필라델피아 선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조법과 같은 그런 노동법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법원, 그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법들이 뭐가 있냐. 실적노동법은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아까 ILO 같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그 국제법규 같은 걸 정하면 이런 비준 또는 승인된 그런 법규들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이 노동관습법, 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것들은 그런 실정법들을 보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습법이지만, 하지만 밑에 보시면 노동관행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이 아니다. 다 명확히 승인된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자치규범도 이 노동법의 법원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단체협약 말 그대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화된 그런 약속인 거죠. 그런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도 이 법원성이 있고요. 그다음 취업규칙 같은 경우 사업장 안에서 우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취업규칙도 법원성 인정이 되고, 조합규약 같은 경우는 조합 내부적으로 정한 그런 규약들 같은 경우에도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근로계약은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로계약 같은 거 체결하시죠. 그 근로계약 이런 것도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이게 하나의 법원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법원성 인정 안 되는 것들, 이제 행정해석, 판례, 사용자의 지시, 업무 지침 이런 것들은 법원성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약자 붙은 것들은 다 법원성이 있어요. 단체 협약, 규칙, 규약, 계약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있지만 뭐 해석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사용자의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지침 같은 경우는 법원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법원성의 적용 순서를 보시면 상위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어요. 당연하게 상위법이 우선 원칙이 되겠죠. 모든 법은 상위법이 우선의 원칙이 되겠죠. 헌법이 있다면 헌법은 당연히 그 법 위의 법이니까 헌법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위로 보면 노동관계 법률 및 조약, 이 말 그대로 법과 같은 성질을 가진 법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런 법원성을 가진 것들의 상위로 적용이 되겠죠. 보면 그 다음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피라미드로 따지면 얘가 제일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노동법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것들, 그 밑에 단체협약, 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제 또 그 밑으로 보시면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법. 또 특별하게 또 우선 취급되는 것들이 선언법. 저도 이 법을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지만 이 선언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배 위에 있는 선언들을 위한 법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떼어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특수한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법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배 위에, 그 항해하고 있는 배 위는 사실상 별도의 영토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별도의 영토에 있는 그 선언들에 있어서 다루는 법들은 또 별도로 또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 특수한 조건에 있는 것들. 그래서 선언법 같은 특별법들은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뭐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단위의 단체협약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노동법에 또 특수한 것 같아요.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유리한 경우 하위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선 원칙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만 뭔가 보니까 하위법이 뭔가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하다 하면 이 상위법보다 하위법이 좀 더 유리하게 해석을 했을 때 이익이 되니까 하위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노동법에 좀 특수한 노동자들의 그 근로에 대한 권리를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원칙인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이제 근로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설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에 있어서 근로를 하는 것은 자유권과 생존권이에요. 맞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유권과 생존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보면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생존권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 이거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근로 환경이 나에게 너무 취약하다, 또는 보니까 뭐 불법 체류자들 오면은 왜 사장님이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법 체류자라더라도 사장님이 돈을 안 줘, 일을 시켜놓고, 그러면 그 노동위원회나 그 다음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그 불법 체류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불법 체류자니까 너 무조건 추방이야 뭐 이렇게 쫓겨나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그 불법 체류된 기간 동안이라도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헌법 32조를 보면 여자, 연소자, 근로보험 및 국가유공자 우선 근로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뭐냐 라고 보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천부적으로 내가 근로자면 주어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돼. 내가 일을 해도 돈을 받기 싫다라고 주장을 해도 돈을 줘야 합니다. 이거는 그런 노동자가 아무리 내가 돈이 필요 없어요라고 해도 사장님이 그러니까 나 돈 안 줬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자, 실업자와 해고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로자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 종속관계에서, 각각 일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을 했냐 안 했냐가 주어진 거예요.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각 일관계에서 내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을 했다면 저는 그때부터 근로자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그 사업장들도 있겠죠. 그냥 뭐 일만 시키는 뭐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종속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법상 이사가 아닌 형식적 명목적 부여받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줬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사도 이사 나름이겠죠.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있어요. 자, 뭐 말이 어렵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저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충족한 자라고 하면 되고,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인적 종속성에 결여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산재보호법상 근로자로 보호가 별도로 또 되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특수형태 근로자, 근로종사자.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무엇일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독자적 사무실, 점포, 작업점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제국 방법, 근로시간 등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적용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독자성을 가진 그런 근로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완전 종속인 그런 느낌, 약간 독립성을 가진 그런 일을 제공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네요. 이 법령 해석 자료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특수형태 근로자에 보면 보험 설계사 또는 우체국 보험 모집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 다음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 노무 제공 시 타인이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자로 규정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이런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분들 보면 다 독자적인 그 일을 하시잖아요. 보면 어디 소속은 돼 있지만 어느 뭐 학습지 교사 이렇게 돼 있지만 각자 독자적인 뭔가 그런 뭐 모집도 하고, 맞죠? 학습지 교사도 막 이렇게 어디 붙여놓고 모집도 하잖아요. 모집도 하고, 설계사분들도 뭐 어디 자기네 회원이나 뭐 이런 고객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약간의 그런 특수한 뭔가 하나의 사업체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약간 독립적인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직종들이 대부분이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므로 산재보호법상 근로자로 보호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대외적인 사업 대표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양별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용자로서 처벌도 받지만 사업주로서 벌금도 받는, 보면 우리 땡땡 법인의 대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 때 무슨 법인에 대해서도 어떤 벌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는 뭐 징역 몇 개월을 처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로 양별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 법인에게 때린다는 결국 뭐예요? 그 대표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법인으로서 사실상. 그래서 양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인 기책사유로 임금 미지급 시 연대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도급 관계 있죠. 여기 보면은 위에서 하청업체에게 일을 넘겨주면 그 하청업체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위에 상위 있는 업무를 내려준 그 상위 수급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 돈을 못 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둘 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개별 적용되며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규정하는 일반법이고요. 강행 법규이므로 근로자도 근기법상 권리 포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자, 상시 5인 이상의 그런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4인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곳입니다. 일단 원칙은 5인이에요. 원칙 5인. 근데 4인 이하여도 대통령이 정하는 곳은 된대요. 그 다음에 5인 미만이어도 사회통념에 의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쓰더라도 그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5인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장에 동일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개 사업으로 보고요. 여러 개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각각 독립사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할 때. 그 다음에 사업이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이어도 당연히 적용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그 이례적이나 일시적이어도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근로자에게. 그 다음에 반드시 영리 목적의 사업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보면 동거의 친족 가족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런 거 있잖아.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딸과 손녀와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해요. 심지어 그 가게에 옆방에 가면 또 사는 집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근로자의 갑과 을상대가 아니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 보면 8촌 이내 혈족이라든지 4촌 이내 인척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 동거의 의미가 이거예요. 8촌 이내 혈족이랑 4촌 이내 인척. 요즘 8촌도 뭐 사실상 남남인데 4촌도 뭐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지만 있어요. 근로자 중 동거 아닌 친족이 혼합 시,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가족이라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친족이 혼합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4인 이하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아까 5인이었죠 원칙은. 또 가사 사용인, 이거는 국가가 지도 감독하기 어려우니까 적용이 예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외 소재 국내 기업 같은 경우, 국외에 있으니까 적용 안 되겠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그 나라 법을 적용받아야 되니까. 자, 본사 국내 시 외국 지점 근무 내국인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국내에 있고 외국 지점에 근무하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또 보면 예외적으로. 또 외국 정부 기관 또는 외교 특권 인정되는 자 보고, 그다음에 아까 선언법,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공무원 이런 건 특수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더라도 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뭐 지방공무원법 이런 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딱히 없는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봐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도 특별법 같은 경우도 뭔가 이 법에 공백이 있어.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정해졌어. 국가공무원법 안 정해져 있고 공무원 노조법 뭔가 안 정해져 있어. 이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 어떤 뭔가 적용에 있어서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결정의 규범 보면 법령과 취업규칙의 관계, 만약에 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돼요. 그럴 경우 당연히 무효겠죠. 상위법에 맞지 않는 거니까.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또 안 맞아. 그럴 경우는 취업규칙 당연히 무효겠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근로계약보다 상위법입니다.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더 위에 있어요. 취업규칙이.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이 미달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법이. 무효예요, 무효. 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무효가 돼버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과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을 변경 명령 가능합니다. 이거 바꿔. 너 해석이 뭔가 이상해. 바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체 협약의 해고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고 취업규칙상 해고 규정은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은 적용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 단체 협약에서는 벌칙을 넣었는데 취업규칙에서는 벌칙을 안 넣는 어떤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당연히 밑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됐겠죠. 근데 하지만 이 경우에 보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단체 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던 그 것들도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판례를 보고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보면은 유리한 조건의 우선 원칙이 적용이 돼서 이거 당연하게 취업규칙이 일단 먼저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단체 협약이라는 그 성질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합의를 도장을 찍음에 있어서 노동자도 다 그 밑에 있는 취업규칙도 다 변경된 거를 다 염두를 해두고 합의를 찍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하위 규정들이 아직 변경되지 않더라도 단체 협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것도 그렇게 된 걸로 합의가 된 걸로 본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판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분명히 또 유리하게 해석한 판례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는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최저 근로조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을 해줘야 된다, 근로자에게 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최저 같은 경우는 이 나쁜 놈들이 있어요, 사용자들 중에서. 최저 보장하기 위함이지 근로조건을 낮추는 거. 이미 이 정도의 수준을 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최저 근로조건을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맞춰도 되네?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낮추는 거예요.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하지만 그런 의도로 만든 법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최저 보장하기 위함이지 근로조건을 낮추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노사 대등으로 결정해야 된다.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 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균등 대우입니다. 국정, 이건 국적인데 국적. 어느 나라인지 그 다음에 신앙인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이 뭔가 잘못됐어요.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신분이 뭐냐? 그 지위를 피할 수 없는 것. 뭐 전과자라든지 파산자라든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그건 사회적 신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지위를 피할 수 없는 것들. 전과자, 파산자. 이미 한번 찍힌 거예요. 맞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신분이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위반과 같은 임시적 신분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그렇죠? 임시적인 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이 균등 대우라는 것도 참 좋은 말인데 힘들죠. 사실상. 심지어 어떤 업체들은 뭐 기독교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뭐 교회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또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좋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강제 근로 금지. 근로의 실행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의 착수도 포함되는 겁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폭행 금지. 어떠한 이유라도 금지. 그다음에 중간 착취 배제. 타인의 취업, 개입 또는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이 불가합니다. 내가 취업해줄게, 시켜줄게, 소개시켜줄게, 나한테 얼마만 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다는 법으로. 그다음에 국민권 행사 보장. 국민권은 내가 어떤 국가 국민으로서 어떤 법적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사법상의 채권이라든지 채무소송이라든지 선거운동, 그 다음에 노동활동, 정당활동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권 인정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투표권. 우리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할 때 다 쉬잖아요. 그 왜 쉬게 해주겠어요? 그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법상의 채권이라든지 채무소송, 선거운동, 내가 대통령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선거운동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공민권 행사로 인한 임금 규정 없는 경우 무급을 해도 위법합니다. 단, 공직선거법 투표할 때 또한 예비군법, 남자들 예비군 가고 민방위 또 교육받으러 가고 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는 이 대한민국의 그런 국방의 의무를 지킴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이건 내가 뭐 피할 수도 없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니까 유급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국민권 같은 경우는 무급을 해도 위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장만 해주면 돼요. 보장만. 돈을 안 주더라도.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로감독관 제도.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감독관을 둡니다. 이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신문하고 질병 의심자를 검진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이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이런 걸 수행합니다. 근로감독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있습니다. 비밀 엄수라든지 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고의 또는 묵과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저 옛날에 KBS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실제 그 회사원들의 삶을 다룬 약간 일요일 오전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근로감독관이라는 제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잘 운영이 되는지 솔직히 저도 의문입니다. 그때도 그 내용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문이에요. 다음에 근로관계 성립이 있어요.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채권계약서, 노동의 대가 같죠?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우리는 어떤 노동을 제공하면 거기서는 임금을 주는 그런 채권계약서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있어서 좀 화두가 되는 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이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로 할 수 없어요. 이 근로계약은 무조건 당사자 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또는 후견인,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계약 분리 시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지만 이 계약을 보니까 너무 불리해 라고 한다면 이 미성년자들은 그 판단할 수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후견이라든지 또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이런 신고 오고 접수가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불리하다 그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 해지는 가능해요.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서명 명시 교부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네. 다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인증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자기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동법이라는 것을 보면 직접 당사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당연히 임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권리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후견인이라든지 친권자에 의해서 그렇게 막 좌지우지 안 되도록 좀 나름적으로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해지의 경우만 사실상 이 친권자, 후견인, 그다음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리하다 하면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미성년자의 그런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경력상 학력, 허위 기재를 징계 해고 사유를 명시시 해고 가능합니다. 허위로 어떤 논문을 써가지고 뭐 석사학위를 땄다, 그다음에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징계 해고 사유로 명시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은 문서는 물론 구두로서 체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서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구두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녹음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항상 문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에 서명 명시돼야 되는 의무적인 것도 있어요. 유급주휴일, 그러니까 돈 받으면서 우리 쉴 수 있는 날, 유급주휴일 또는 연차 유급휴가, 휴일 휴가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되고, 사용기간 적용 여부, 근로계약 명시 안 될 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기간, 우리 계약직에 있어서 계약직을 일을 할 때 있어서 계약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근로계약 할 거 아니에요. 할 때 계약직인데 그 계약 기간을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서상이 없으니까 계약 기간이.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멍청하게 사용자에서 만약에 안 적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면 명시 의무 제외한 근로조건은 구두로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명시된 근로조건 사실과 다를 때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지난 뒤 해제 불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협의했던 거랑 다른데? 라고 했을 때 해제 가능해요. 근로자는. 그리고 상당 기간 지난 뒤에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겠죠. 상당 기간 지나게 되면. 그래서 보면 근로조건에 서면 명시 의무를 해야 되는 것들, 쉬는 날, 근로자에게 쉬는 날 상당히 중요하죠. 쉬는 날, 휴일 휴가. 근데 그 휴일 휴가 어떤 휴일 휴가냐? 유급이에요. 돈을 주면서 휴일과 휴가 시켜주는 날 당연히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임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한 것들.
근로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서명 명시로 의무를 해야 됩니다. 서명 명시해야 됩니다. 자, 이건 서명 명시 의무가 아니에요. 기합예비 같은 경우에는 관계 해제 후 취업 목적으로 거주 변경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10살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죠. 저는 공무원이라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기합예비? 공무원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금지되는 근로조건 전차금 상계 금지. 그러니까 미리 뺏어 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제 저축, 우리가 여기 저축시켜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약 예정 금지. 너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빼갈 거야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내 임금에 있어서 터치를 한다는 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소양자 입장에서는. 임금은 내가 온전히 근로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중간 단계에서 사용자가 뭔가를 다 떼간다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손해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그 다음에 실손해에 대한 배상 보증 목적의 신원 보증 계약은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근로자의 기책 사유로. 그 다음에 근로자 연수 종료 의무 복무 기간 근무하는 시 받은 임금 반환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교육을 시켜줬는데 와서 일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그리고 떠났어. 그럴 때 임금을 내놔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금은 말대로 내가 노동을 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도로 하는 거죠. 근로자 연수와는 별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형적 근로관계가 있습니다. 비전형적 근로관계. 채용 내정자가 있겠죠. 신규 채용 취소 통보는 해고입니다. 합격하고 원래 바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정으로 돼 있다가 몇 개월 동안 뭐 쉴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날 때까지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취소가 됐어. 그 당시 그거는 사실상 해고라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채용 내정자에 대한 정리해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한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채용 내정에 사유 없는 내정 취소에 대한 임금 상당액 청구권 인정한다. 그러니까 채용이 내정돼 있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취소해버렸어. 그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용 내정자가. 그 다음에 시용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계약직 근로자. 시용계약에 대한 계약서에 시용기간 표기하지 않을 시 일반 근로자 채용으로 본다. 뭐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용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본 채용 거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 만약에 내가 계약직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었을 때 갑자기 계약기간 끝났다고 나가라라고 할 때 본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로 서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단순히 우리 계약기간 끝나서 당신이랑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계약직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거겠죠. 이 내용들은. 다음에 수습기간 인턴. 자,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애고 해고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할 때 그 애고 해고 규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당신을 몇 개월 전에 해고할 거라고 미리 사전 고지를 해줘야 돼요. 지옥에 있어서 내가 몇 년 몇 시에 넌 죽을 것이다 라고 해주는 것처럼 미리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것도 어기면 안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기간 정하여 계약을 하고 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3개월 기간 동안은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저거 항상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인턴 하는 사람들은 돈을 저렇게 적게 받을까? 보니까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를 뺀 금액을 그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인턴생들은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90%의 그 최저임금액으로만 지불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몰라요. 찾으면 나오긴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뭔가 이 수습 기간, 인턴이라는 것은 뭔가를 배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기간이니까 그 배우는 기간에 있어서는 너도 얻어가는 게 있으니
임금을 원래 진짜 일을 하는 것처럼 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수습 기간에 모든 걸 일반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다 못 하잖아요. 배우는 단계에서 일을 사실상.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걸 100일 했을 때 그분의 한 10%를 빼한 90% 정도를 주는 게 얘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거와 대등하다라고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및 책임, 취업 청구권, 근로자의 업무 수행 위한 보직 청구 권리가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하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취업 청구권. 하지만 사용자의 근로 제공을 계속적으로 내가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나를 계속 안 써. 나를 채용해 놓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용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작업 중 경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 경과 면제되는 것은 타당하다. 당연히 위험 일을 하는데 당연히 과실을 일으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경감하고 면제되는 것이 타당한 거죠. 우리 소방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위험한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실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배상 책임과 경감을 시켜주고 또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는 그 책임이 경감 면제되는 한도에서 사용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임금. 봉사료나 팁은 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봉사료와 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고객이 그 아르바이트생이나 진짜 그 현장에 근로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는 돈이 아니니까 임금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와 팁을 먼저 사용자가 한 달이 거쳤다가 준다. 그럴 경우에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해고수당, 출장비, 판공비, 보험료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임금을 보자면 통상임금이 있어요. 장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에요. 맞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 보면 부진정 가족수당,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진정가족수당, 그 다음에 근무수당 임금입니다. 정기상여금이 기간 1개월 넘어도 통상임금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임금, 기초산정,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수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 가족이 있는 사람만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엔 차별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가족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 몇 명이고 그에 따라 부양가족이 다 다르고 그래서 주는 임금이 다 차이가 난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진정 가족수당이거든요. 가족수당. 진짜 가족이 있는 그거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아닌 거죠. 하지만 부진정 가족수당은 진짜 가족이 아닌 통상적인 그런 가족수당에 맞춰서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부진정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건 확실해요. 이걸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임금 기초산정은 해고 예고수당,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해고 예고수당,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그 다음에 정기 상여금, 그 다음에 부진정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한 날 3개월의 임금 총액에서 그 기간 총일수를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에요. 대표적인 퇴직금 있겠죠. 퇴직금. 그 다음에 휴업수당. 아까는 위에는 휴일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여기는 휴업수당. 그러니까 사용자 기책으로 휴업 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단 평균 임금의 70% 상당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재해보상, 그 다음에 감급액.
같은 게 평균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비 변상적, 은혜적으로 베푸는 금원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 3개월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3개월 기간은 실근로 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달력상의 일수, 3개월은. 실제로 이 사람이 출근하고 이런 날짜가 아닌 역상의 일수를 말하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주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이에요. 수습 시작하고 3개월 기간. 보면 우리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90%뺀 금액, 그러니까 90%만 해당되는 금액만 주잖아요. 10%뺀 금액을 주니까 최저임금에서. 그러니까 이 기간을 계산해서 제외해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 기간 중에 임금을 못 받습니다. 뒤에 가시면 배우시겠지만 행위 기간은 노동 행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파업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기간 또 빼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또 육아휴직 기간 또 당연히 빼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받아 휴업한 기간 또 빼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제외기간들은 빼면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수습기간, 그 다음에 쟁의기간, 육아휴직기간,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 이런 경우는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지급 원칙이 있어요. 직접 줘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고, 전액불, 한 번에 다 줘야 돼요. 네, 매월 1회 정기불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불을 말 그대로 임금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대리수령 불가하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 없어요. 이 사람 빚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임금을 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사자라든지 선언법이라든지. 이 선언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멀리 원양어선을 떠난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선언법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통화불 같은 경우는 법령, 단체협약의 특별 규정이 있을 통화 이익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자기합수표, 보증수표, 그다음 주식 같은 경우로 가능해요. 통화불. 그다음에 전액불 말 그대로 전액 다 줘야 된다는 거고, 매월 1회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정기불, 매월 1회 정기불.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됩니다. 언제 주는 건지. 임금 비상지불도 가능해요. 내가 아직 받을 날짜가 아닌데 요구할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 어떨 때? 출산이나 질병, 재해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또 혼인이라든지 사망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 사유로 일주일 기한 시 요구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퇴직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을 보고하는 거,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입니다. 공개 기준인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명단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개 시 체불업주에게 3개월 이상 기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줘야 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체불을 했다 라는 이유를 한번 내가 들어는 볼게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 사망,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40% 내에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대통령 규정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20% 되더라고. 20%. 세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러니까 임금 빨리 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20%씩이나 더 늘어날 바에는 빨리 주는 게 낫지. 맞죠?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시효는 소멸시효 기간 3년입니다. 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간 3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다음에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에 대한 권리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 상여금부터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차 휴가수당 같은 경우에는 휴가 취득 후 1년 경과한 다음 날부터 3년간입니다. 연차 휴가수당.
연차 휴가 수당이 아마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급 근로자 임금 지급 보자. 도급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기책사유로 임금 지급 시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급이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청구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야, 하수급인 너가 줘, 이렇게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이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 근로시간인지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막 점심시간에 만약에 뭐 해요. 일 같은 경우를. 우리 원래 통상적으로 일을 4시간 하면 1시간 정도는 휴식 시간을 주는 게 법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1시간 동안 뭐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휴게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법적인 의미에서. 내가 부장이랑 밥이 먹기 싫어. 그럴 경우 그것도 사실상 업무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진정한 휴게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본다면 기준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성인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5일 기준으로 잡으니까 연소자는 1일 7시간, 35시간, 유해 위협 작업은 6시간, 1주 총 3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 근로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합의 원칙, 미리 약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 연장 근로 같은 경우, 운송업,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해당 12시간 한도로 해서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례 연장 근로가 적용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이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기간입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경우 총 근로시간이 그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의 경우 시간의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 내가 만약에 1일 7시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로자 사용자 간에. 근데 내가 1시간을 좀 더 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준,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1일 8시간. 그 1시간 내가 더 했다고 해서 이 1시간에 대한 그 시간의 근로를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은 기준 근로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업체들이 대다수겠죠. 네, 그게 사실상 맞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초과 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기준 근로 시간 해서 그 넘는 거 초과 근로 요구하는 게 낫지. 뭐하러 복잡하게 또 소정 근로 시간을 맞춰서 또 하겠습니까? 사실상 얘랑은 거의 뭐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기준 근로시간 초과로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합니다. 연장 근로시간. 그 다음 야간 근로시간은 야간이라는 의미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 근로라고 해요. 그 시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재량 근로는 근로자 재량에 위임한 경우 서면 협의를 통해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해.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하기에는 나는 몇 시간으로 일한 것으로 쳐줄게. 너가 일을 한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재량 근로 업종은 정보 처리, 아무래도 IT나 뭐 이런 게 많겠죠. 정보 처리, 그 다음에 기사 취재나 편성 업무, 그 다음에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프로듀서, 감독 업무, 그 다음에 연구개발, 연구 업무.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측정하기 되게 좀 어렵겠죠. 근데 약간의 그 시간대에 또 맞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일률적으로 다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런 재량 근로라는 것으로 구정을 해놓고 너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몇 시간 일한 걸로 해줄게 라고 간주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보, 기사, 디자인, 프로듀서, 연구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보호해줘야 돼. 특히 연소자나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간의 근로 같은 경우 연소자의 경우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이고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로 금지입니다. 보호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일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간의 근로. 그다음에 야간 근로 같은 경우도 연소자는 야간 근로 금지입니다. 단 연소자 동의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해요. 밤에는 근로 금지예요. 그다음에 임신 중 여성도 야간 근로 금지입니다. 단 임신 중 여성 명시적 청구 시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산후 1년 경과된 경우에도 야간 근로는 다 안 된다. 시간의 근로도 연소자나 산후는 되지만 임신 중 여성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야간 근로가 사람의 신체에 안 좋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반증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소자나 임신 중 여성이나 산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못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몸에 안 좋으니까. 네. 하지만 애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자나 연소자나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도 농림산업, 수산사업, 동물사육 같은 경우에는 밤낮이고 일을 할 그걸 정확하게 규정해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시간의 외 근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그다음에 기밀 취급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들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는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다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요구를 할 경우에는 가능히 하다. 하지만 시간의 근로 같은 경우 임신 중 여성은 안 되지만 연소자나 산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의 근로수당. 자, 연장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아까 위에서 봤죠. 또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같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근데 8시간 초과의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휴일인데 초과까지 했어.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100%를 줘야 되겠죠. 자, 탄력적 근로, 선택적 근로 경우 연장 근로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초과로 다 인정해줘 버리면 좀 그렇겠죠. 또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 또는 야간 근로의 경우 각각 합산하여 이 다 포함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휴일 근로인데 연장 근로구나 또는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각각 다 합산해서 줘야 됩니다. 다음 보상휴가 제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대해 임금 지급 가름하는 휴가. 대체적으로 이런 걸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말 돈을 주긴 좀 그러니까 휴가를 주더라고요, 차라리. 몇몇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를 좀 봤어요. 돈 대신에 휴가를 주는 걸로. 근데 휴가도 사실상 갈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가는 거지 휴가를 지급해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괄임금 산정제도. 미리 가산임금 월급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포괄임금 법정수당 미달 시 무효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48시간제도, 3개월 52시간제도 이렇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동안에 총 근로시간 당사자 결정 자유롭게 근무하는. 당사자가 결정해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겁니다. 총 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 결정해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서면 합의 내용은 대상 근로자 범위, 메스에서 매택, 누구누구를 범위로 한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상기간은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으로 정하고,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반드시 근로해야 되는 시간대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근로자가 정하는 근로시간대의 시작과 끝,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 일주에 비해 짧은 근로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주 동안 일을 한 시간에 비해서 뭔가 시간이 많이 짧은 그런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후에는 초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 일을 시키는 거 가능해요.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취업규칙을 별도로, 왜냐하면 통상적인 근로자랑 성질이 다르니까 별도로 작성해요. 취업규칙을. 그래서 단시간 근로가 있는, 그보다 더 짧은 초단시간 단기간 근로자가 있어요. 일주 동안 평균하여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 미만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이면 정말 일을 적게 하는, 만약에 5일 일한다, 일주일에 5일 일한다, 뭐 3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적용이 안 되겠죠, 잘. 그럼 뒤에 가시면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휴게, 휴일, 휴가가 있고요. 휴게는 말 그대로 쉬는 시간. 지휘 감독받지 않고 근로제공 의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경우 60분 이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근데 그 휴일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종사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받을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급 휴일 같은 경우는. 이런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봤던 초단기 근로자.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3시간 미만을 일하는데, 심지어 5일 동안. 1주 소정 근로일수 개근자 1주 1회 유급 휴일을 줘야 되고, 1주 소정 근로 미개근자는 1주 1회 무급 휴일을 주는 겁니다. 휴일입니다. 휴일. 그 다음에 휴가.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건데, 1년 80% 이상 출근자는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 80% 미만 출근자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1년 80% 이상 출근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되고,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 80% 미만 출근자. 그래서 1년 80% 이상 출근하는 출근자 같은 경우는 이 산정을 할 때 80% 이상 출근의 의미는 뭐냐? 주휴일, 약정휴일, 유급 불문하고 또는 정당쟁의 행위기간 소정근로 제외한 그 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했던 자를 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휴업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취업규 측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시 사전 기관장 승인 규정은 유효입니다. 유효. 취업규 측에 연차 유급휴가 청구할 경우 사전에 기관장 승인 규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휴가 갈 때 쓰잖아요. 이거 기관장 결제에 올리고 하잖아요. 맞죠? 유효니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는 않을 시 당연하죠. 우리 휴가 쓰지 않으면 소멸하잖아요. 네, 다음 연도에.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 사용하지 않는 휴가일수 알려주고 서면으로 빨리 써라고 촉구해줘야 됩니다.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는 사용자 대표자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연차 유급휴가를 가름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가름하여 특정 근로일.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금지. 뭐 연소자나 임신 중 여성은 탄력적 근로 금지입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건 금지하는 거겠죠. 탄력적이라는 거는 규칙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변경이 자주 되는 그런 경우일 테니까. 객내 근로 금지. 연소자, 여성은 객내 근로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임신 중 여성만 금지되지만 여기는 여성 모두가 금지됩니다. 단, 보건, 의료, 취재 등 일시적 필요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연소자 근로보호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인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사용 금지입니다. 근로사용 금지. 또 주변에 보면 안 지켜지는 데 많잖아요. 맞죠? 15세 미만인 자. 단, 취직 인허증 소지 시 가능은 한데 13세 이상에서 15세 미만인 자 같은 경우는 예술 공연 참가 시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예술 쪽은 좀 특수하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 및 친권자에게도 허용이 됩니다. 청구는 맞죠?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18세 미만인 자가 야간 휴일 근로 금지가 되고, 미만인 자는 야간 휴일 근로 금지되고, 단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의 경우에는 가능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냐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취직 인허증 소지 시 가능하다. 심지어 예술 공연 참가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하며 임금 청구도 미성년자는 가능하고 친권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도 가능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 휴일 근로가 금지되지만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다 금지예요. 맞죠? 15세 미만인 자는 뭔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금지. 임금 청구는 독자적으로 다 가능해. 맞죠? 독자적으로 다 가능한데, 뭐 야간에 15세 미만인 자가 뭐 야간 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휴일 근로 이런 것들은 다 근로 자체가 다 금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보호.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 저도 이걸 공부하면 처음 알았어요. 생리휴가가 있다는 거를. 근데 쓰시는 분들 잘 있나?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 네. 대학교는 그런 게 있죠. 하는 날이면 그거 끊어오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거. 저희 학교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그게 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그거를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 생리를 했다 안 했다를 그 증명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잘 못 쓸 거예요. 이것도 있긴 있지만 법으로. 일단 생리휴가 있다는 거 무급으로.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 거죠. 90일이에요. 한 번에 2명 이상 출산 시 120일. 출산 전에는 아무 일수나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90일 동안. 뭐 90일, 120일 쓸 수 있어. 하지만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일 이상은 무조건 쓰는 걸로 규정해놓고 나머지 일수를 여기서 쓰는 거겠죠. 그래서 출산 전으로. 그 다음에 배우자도 10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하지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능해요. 맞죠? 보면. 그러니까 출산 후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준다 하면 절반 이상은 출산 이후에 써야 돼요. 출산 이후에. 맞죠? 출산 놓기 전에 또 쓰면 좋긴 하지만 출산 이후에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출산 후에 몸 관리, 몸조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도 10일의 유급휴가, 출산한 날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휴가 중 최고 60일 유급을 해줍니다. 이 90일인데 그 중에 3분의 2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유급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외에 30일은 무급이겠죠. 근데 2명 이상 출산 경우에는 75일 유급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3분의 약간 안 되네요. 2명 이상 출산할 경우 80일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일단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요구 시 시운 종류 근로로 전환해줘야 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입니다. 휴업하고 왔었을 때 30일간은 무조건 근로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기준이다. 90일. 근데 2명인 경우에는 쌍둥이를 만약에 낳는다. 그럴 경우에는 120일이다. 한 번에 2명 이상이란 말이 쌍둥이겠죠? 120일이 된다. 근데 출산 후에는 무조건 절반 이상은 써야 돼요. 절반 이상은 써야 되니까 절반 이상 알아서 쓰고 그 나머지를 뭐 출산 전후라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분배를 하면 되겠죠. 각각. 근데 심지어 배우자도 출산한 날로부터 10일 동안은 유급휴가 가능하다. 하지만 9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 다음에 휴가 중 최고 3분의 2 정도 가량은 유급으로 준다. 3분의 2 가량은 유급으로 주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요구 시 시운 종류 근로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또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유급 수유 기간 시간도 있어요. 유급 수유 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여성이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취급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법은 참 좋은데 어떤 여성분이 회사 와가지고 이런 거 하겠어? 수유하고 뭐 하겠어? 그러니까 뭐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여성분 입장에서 어떤 거에 좋을지는 전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제한. 산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박이 있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시간에 금지됩니다. 각각 계속 내용 보면은 위에 겹치는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룰 거고요. 자, 다음부터는 뭐 취업규칙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취업규칙부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 지금 자격증이라든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심지어 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서 제가 외우고 있는 방법이나 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하고 댓글로 만약에 뭐 틀린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뭐 당연하게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 요약 내용에 그 틀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도 노동법 같은 경우도 혹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미약한 자료지만 도움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노동법 취업규칙부터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